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1개월 동안 싸웠는데 우리 한반도에 떨어진 폭탄만 145만 톤이야. 그래서 하여튼 한반도 전대가 초토화됐어요. 아주 잿더미가 됐어요. 네. 그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점이 됐고, 사실 그 당시에 국가 경쟁력으로 따져보면 북측이 월등히 강한, 그리고 또 전력 수급도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공업도 훨씬 더 빨리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한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6.25 전쟁하고 곁들여서 같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터지기 3개월 전에 농지 계획을 단행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전 인구의 71%가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야. 그런데 그 농민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전체 농민 중에서 14%만 자작농을 갖고 있거나 지주야, 지주계급이야. 자기가 그 농지를 갖고 있는. 소수의 지주계급과 자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 14%고 나머지는 전부 86%가 소작농이야. 자기 땅이 없고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그다음에 그조차도 못 돼서 그 지주의 머슴을 사는 사람들, 머슴들. 그래서 전 국민의 사실은 61%가 소작농이거나 머슴이에요. 그 당시 29%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71%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그 중에 86%가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산당을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원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시장경제주의자야. 근데 이 농지개혁만큼은 사회주의자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시 우리나라 구조가 양반과 상놈, 그다음에 지주와 소작인 머슴 이런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야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몰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가격을 쳐서 5년 할부로 사주겠다고 그 지주들한테는 지가 증권을 발급해줘.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5년에 나눠서 갖겠다. 그리고 당시 소작농하고 머슴들한테는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끝나서 해준 게 아니라 일단 개혁을 하면서 이거 먼저 발급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땅 문서예요. 그러니까 소작농이나 그 머슴들이 이제 자기 땅이 생긴 거야. 근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모택동에 의해서 그 공산화된 과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을 점령하면 지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산당 지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소작농이었는데 우리한테 재산을 주니.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이런 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도 공산당이 들어와서 지주 땅 뺏어서 소작농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 안 뺏기려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 전에 농지 통지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공산당이 들어와도 이걸 지켜야지 내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농민들이 그 다수의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북한에서는 이미 이 토지 몰수에서 분배를 했었죠. 근데 거기는 경작은 자기 걸로 하지만
땅 자체는 이제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렇지, 우리는 자기 땅이니까 그러네요.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소유 개념이 생긴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집가증권을 그 지주들한테 나눠줬는데 사실은 호남의 지주들이 사실은 재력이 더 셌어요. 땅이 넓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호남 지주들은 즉 북한군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집가증권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건 아주 헐값이 된 거고 네. 경상도 지주들은 네. 낙동강 아래는 안 뺏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값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정부에서 돈은 받지만 그 자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국채나 마찬가지니까 거래가 되기 전쟁 때문에 중에도.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산업자본을 만들어서 산업화로 그러니까 지주들이 산업계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살아있는 데 있었던 지주들은 그걸 제값받고 땅을 팔면서 맞아요. 그거 자본을 갖고 산업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호남은 계속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증권이 똥값이 돼가지고 몰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 보면 대부분이 그 경상도. 영남 지방 예, 예. 지주들이 산업 네. 자본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더 편중이 예, 됐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호남 기업들이 지금 귀한 이유가 이때 네. 집가증권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 인플레이션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땅 팔으려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했을 테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그 돈을 받아봐야 이미 돈은 헐값이 돼 있으니 그 돈 받아봐야 의미는 없죠. 그래도 그게 네. 산업 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이 지주들이 이 집가증권을 팔아가지고 네. 아마 기다리지 않고 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인플레이션에는 영향 그러니까 받았겠죠. 일찍 판 사람들은 그대로 다 예, 자본을 건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갈리는데 물론 독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이런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경제사적인 그 공이나 그 무역사 쪽에 있어서 공은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과 더불어 인정을 해줘야 될 분야가 이 양반의 교육혁명이에요. 이 양반이 미국에서 40년 막능 생활을 하면서 그 하버드하고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은 그 당시 당대 최고 엘리트거든요. 명문이니까. 그런데 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인재들을 키워서 일어나는 수뿐이 없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그 열망이나 이게 굉장히 그 투철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여권에다 스스로 직업란에다 본인이 교육자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교육자로서 우리 한국의 교육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당시의 문맹률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건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14%뿐이 없었어. 전 국민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농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월사금도 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월사금을 낼 수 있는 집안도 농번기 때는 애들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일해야 되니까 네.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네. 근데 그러한 거를 이 양반이 월사금을 없애. 다 무료로 가르치게 하면서 무조건 애들은 초등학교를 보내도록 만들어서 불과 10년 사이에 의무교육 비중을 95%까지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 80%가 문맹이었던 시대에 그 당시 초등학교 애들들은 이제 다 글을 깨우치기 시작해서 그 문맹률을 거꾸로 14%까지 떨어뜨립니다. 80%였던 문맹률. 10년 만에 문맹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건 놀라운 일이긴 해요, 진짜. 그 다음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가지고 진학률을 4배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키우려면은 외국 유학을 해서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네. 당시 달러가 굉장히 귀할 때예요. 그래서 그렇죠. 100달러 이상은 대통령의 결제를 받아야 지불이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네. 이 양반이 많은 사람을 유학을 내보냅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대학생 전쟁 기간 중에 대학생들을 전선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 당시 대학생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0.2%인가 뿐이 없었어요. 0.2%.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이 끝나면 국가 건설에 동력으로 써야 되는데 네. 그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게 평등이나 이런 것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린 학도병들이 그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안 보내고 고등학생들을 내보냈다. 예. 고등학교 미만 애들을. 네. 그래서 그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도 그 유령탑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에서 300명이 학도병으로 나가서 30명이 죽어. 그런 식으로. 네. 그 당시 어린 학도병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예, 예. 네. 그 외국의 학자 에릭 홉스본이라는 사람도 그가 쓴 극단의 시대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농지 개혁과 교육 평등주의 덕분이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그래도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고 그 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이 농지 개혁과 이 교육 혁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무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는지, 역시 그것은 이유는 전쟁 때문에 정말 초토화, 2차 대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금가던가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됐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온 국토가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게 된 이 배경, 6.25 전쟁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미국의 원조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산업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익희의 한국 무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6.25 전쟁과 그 패,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홍익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증시학도의 TV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